강미경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다고 큐레이션 중복개발 탈출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배민 공통 서비스실을 맡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 강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경님과 같은 실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맡고 있는 이화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이야기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팁 2가지를 알려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먼저 자료에 쓰인 색깔을 주목해 주시면 비즈니스 도메인 또는 이해관계에 가까울수록 주황색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도메인 그리고 제품 개발에 가까울수록 민트색 글씨를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PM과 개발자가 함께 발표하기 때문에 발표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저는 조직 관점에서 시작된 문제 정의와 해결 과정, 그리고 시스템 구조 중심으로 넓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앱 개발 파트장인 화영님은 앱 관점에서 공통 큐레이션 모듈의 개발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대화가 익숙하신가요? 다른 팀에서 작업해야 돼요. 저희 쪽 구조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대화 말입니다. 익숙하신가요? 네, 계시는군요. 같은 앱인데 화면에 노출되는 컨텐츠의 구조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하나의 영역을 바꾸려면 여러 개 팀의 일정을 맞춰야 하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 시스템들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공통 지면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드와 커머스를 동시에 서비스하면서 어느새 슈퍼앱이 되어버린 배달의 민족은 MSA 구조로 전체적인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시스템과 각각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한 복잡한 로직들이 공통 지면과 다양한 방법으로 얽혀 있게 됩니다. 만약 메인홈에 무언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가장 최근에 출시되었던 한 그릇 서비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 제약 없이 한 그릇만 배달받을 수 있는 푸드의 신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API가 개발되고 UI가 개발된 후에 각 지면에 노출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사실 푸드 서비스에서도 한 그릇 API만으로는 화면을 전체적으로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큐레이션이나 가게 목록과도 함께 노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메인홈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서비스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홈 API와 추가로 연동을 한 후에 앱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두 팀이 각자의 정책을 가지고 각자의 지면을 서비스한다는 것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병렬로 진행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푸드 지면의 정책과 메인홈 지면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성이 높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SA는 각 도메인이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빠르게 멀어지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푸드 서비스처럼 분리되어 있는 도메인들은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과제가 진행되고 자율성도 높게 제품이 개발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 요청이 누락되어 대응해야 되는 과제가 진행되는지 모르기도 하고요. 서로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스펙 협의에 구멍이 생기기에도 좋습니다. 또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길 때마다 누가 구현할지 아레나를 협의하다 보면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릴 때도 많습니다. 그레이 영역에 있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는 과업이 상대적으로 덜한 팀에서 맡는 일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제품이 암묵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스펙이나 일정 그리고 아레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다면 공통 지면에 요청하면 피곤하니까 우리 지면에만 개발하자라는 결정을 내릴 때도 생깁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 5년간의 메인홈의 변화입니다. 유저 리서치도 하고 사업 니즈도 반영하고 지표를 보면서 꾸준히 실험해온 과정들이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좁은 부동산에 바닥바닥 붙어 모두의 욕망들로 인해 복잡하다, 메인홈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불편한 피드백도 계속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하단 영역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단 영역이 대로변이라면 하단 영역은 이면도로 같은 곳이었어요. 유동 인구가 있긴 하지만 장사가 될 만한 손님도 사장님도 없는 인적 드문 곳이죠. 항상 첫 번째 큐레이션은 배민 배달을 유도하기 위해 빠르게 배달되는 가게가 고정적으로 노출이 되었고, 두 번째 큐레이션은 내가 주문한 가게가 순서대로 나올 뿐이었습니다. 지면에서 같은 기능을 계속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학습을 고려하고 일관성을 지켰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 니즈에 대해서 반영하거나 새로운 메뉴를 추천하거나 재미있는 탐색거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정체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세 끼를 해결해주는 배민이었지만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고객 피드백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의 어려움과 사용자 경험의 아쉬움으로 나타난 결과들이 비즈니스 컨텍스트의 부재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홈에는 많은 도메인들이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은 각 도메인들 뒤에 있는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이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사업부서, 더 많은 영업부서, 더 많은 마케팅 부서들의 협업들로 운영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대화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품이 제공되어야 하는 사용자 경험이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 간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협업의 실패로 읽히지는 않으신가요? MSA는 분명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했지만 조직 내에 흐르는 컨텍스트와 목적, 서로 다른 시스템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씩 다르게 만듭니다. 머지않아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고 이는 조직 간의 이해도를 낮춰서 결국에는 사일로화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 조직이라도 상호 간에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지기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통팀이 비즈니스 목표에 얼라인되기를 바랬습니다.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제품을 고도화하고 버티컬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큐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큐레이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둘러보겠습니다. 비즈니스에는 한정된 지면에 다 전시하지 못할 만큼 이미 많은 콘텐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중개해주는 큐레이션 시스템, 즉 미들웨어를 만들어주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바로 표준화입니다. 각 비즈니스는 각자의 도메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용어들도 비즈니스마다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레이션 시스템은 비즈니스 용어를 보다 일반적인 공용어로 바꿔주는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표준화 작업은 다른 도메인에서 다르게 정의된 용어와 응답을 통일시키는 과정입니다. 푸드에서의 할인 전 메뉴 가격은 프라이스 비포어 디스카운트, 커머스에서 소비자 가격은 리테일 프라이스라는 각각의 용어로 정의되었는데 공통 큐레이션에서는 직관적으로 프라이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푸드의 할인 후 메뉴 가격인 프라이스와 커머스의 판매 가격인 세일 프라이스를 공통 큐레이션에서는 세일 프라이스로 정의했습니다. 큐레이션 서버에서 이런 차이들을 비교해서 앱에서 노출하는 화면 UI를 기준으로 응답을 다시 재정리해주기 때문에 앱에서는 어떤 서비스에서 내려오던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라운드 룰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동일한 도메인 내에서도 비즈니스 용어가 나누어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푸드 가게 큐레이션에서는 배달 예상 시간과 픽업 예상 시간이 값이 각각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UI 디자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통 큐레이션에서는 이 두 응답을 배달 옵션이라는 것으로 통일하고 각 요소들을 하나의 일관된 포맷으로 정리했습니다. 왼쪽 응답에서 평면적으로 펼쳐져 있는 필드는 총 9개인데요. 이 응답들을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 크게 프로모션, 옵션 설명으로 정리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앱에서는 3개의 영역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API 응답 구조와 화면의 구성을 동일하게 맞춰줌으로써 비즈니스 용어에 대한 이해나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새로운 작업자가 쉽게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구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요소별로 정의한 정보들마다 최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념적인 데이터 영역과 실질적인 디자인 영역의 간결함을 제거하였으므로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API 응답을 고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시는 시트는 저희가 큐레이션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를 관리하는 정책 시트입니다. 이 정책 시트를 운영함으로써 PM들은 어떤 정보들이 개발되어 있는지 API를 호출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요. 앱 개발자와 서버 개발자가 개발을 들어가기 전에 인터페이스 협의를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성 요소별로 공통된 정책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기획서에는 아주 최소한의 변경 사항과 작업 범위만 기재하는 장점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획 산출물을 바꾸고 나니 여러 PM들이 동시에 개발을 진행할 때에도 항상 최신 정보의 시트를 참조하게 되어서 PM과 개발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훨씬 감소해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컨셉은 재사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지면에서 큐레이션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려면 항상 서버 배포가 동반되어야 했는데요. 특히 타이틀처럼 큐레이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문구를 실험해 보려고 해도 배포일을 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바로 오늘부터 실험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를 미뤄두지 않고 바로 큐레이션을 만들고 배포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어드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통합 전시 어드민에서는 일단 큐레이션을 생성합니다. 큐레이션을 만들 때에는 어떤 서비스를 연동할지, 이 큐레이션은 몇 시에 어떤 주기로 노출할지 기본적인 노출 정보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속성들도 설정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그룹에 따라 분배될 수 있도록 실험 플랫폼과도 연동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큐레이션은 어느 짐에 노출할지, 어떤 순서로 노출할지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큐레이션을 생성하는 데까지만 집중합니다. 이후에 각 지면 편성 어드민에서 생성된 큐레이션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노출할지도 매일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의 핵심은 지면 담당 부서가 영향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 지면에서 각 서비스를 호출해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션 모듈이 큐레이션 서버를 통해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서버에서 열심히 연동하고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앱에서 큐레이션을 삽입하는 게 어려우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이 공통 큐레이션 프로젝트의 마지막 요구사항이었던 모든 지면에서 아주 쉽게 붙일 수 있도록 모듈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화영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경님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을 잘 들으셨죠? 이제 구현할 차례입니다. 배달의 민족 앱 안에 있는 큐레이션 모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큐레이션 모듈을 개발할 때 주요 개발 목표로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에 대한 것과 서버에서 제어하는 큐레이션 화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큐레이션 모듈의 사용법과 개발 후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레이션 모듈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큐레이션 모듈의 기본 뷰 시스템은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은 레고 블록처럼 재활용될 수 있는데요. 서비스 운영자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조합하여 큐레이션 데이터들을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템플릿이 필요한 경우에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앱 화면에 있는 큐레이션 목록을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저희는 이 큐레이션이 보여지는 영역을 큐레이션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섹션 안의 큐레이션은 큐레이션 템플릿을 기반으로 추천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큐레이션 템플릿은 어떤 레고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틀 템플릿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템플릿은 큐레이션의 목적과 주제가 표시되는데요. 사용자는 타이틀 템플릿의 내용을 보고 무엇이 추천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타이틀 템플릿은 기본형, 서비스형 등 다양한 타입들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여지는 3개의 템플릿들은 기본형 템플릿들의 종류들입니다. 타이틀만 보여주는 기본형 템플릿도 있고 타이틀과 추가 설명을 보여주는 디스크립션형 템플릿도 있습니다. 아이콘을 추가로 보여주는 이미지형 템플릿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타이틀 템플릿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템 템플릿이 타이틀 템플릿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템플릿은 추천하는 가게나 음식 메뉴 그리고 상품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추천 항목의 대표 이미지가 크게 보여지게 되고요. 주요 정보와 배달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면의 주요 정보에는 가게 이름, 그리고 리뷰 점수, 등록된 리뷰 수나 가 보여지고 있고 배달 정보로는 배달 시간이나 배달 타입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템 템플릿은 크게 푸드 타입과 커머스 타입으로 구분되고 푸드 타입은 이어서 가게형과 메뉴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가게를 보여줄 때의 정보와 음식 메뉴를 보여줄 때의 정보는 달라서 서로 다른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타입의 템플릿은 커머스 상품 목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품 정보와 더불어 푸드 타입보다 가격 정보가 좀 더 상세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단 영역에 있는 푸터 템플릿이 있습니다. 푸터 템플릿은 아이템 템플릿과 연동되어 있어서 아이템 템플릿을 설정하면 푸터 템플릿이 보여질 때도 있고 안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푸터 템플릿의 종류를 그려놨는데요. 이 푸터 템플릿은 큐레이션 목록에 있는 액션 버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큐레이션 목록을 더 보기 위해서는 더보기 타입 템플릿을 사용하고요. 큐레이션 목록을 다시 전달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리프레시 타입의 템플릿도 있습니다. 만약 큐레이션 목록을 페이지 형식으로 보고 싶다면 페이지 타입의 템플릿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듯 여러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큐레이션 섹션을 운영하는 서비스 운영자는 위에 새 템플릿을 레고 블록처럼 사용하여 원하는 큐레이션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타이틀 템플릿, 아이템 템플릿, 푸터 템플릿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도구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템플릿에 대한 요청이 자주 들어오는데요. 새로운 템플릿을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큐레이션 모듈 안에서 재활용 가능한 컴포넌트들도 구성해 놓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썸네일 뷰 컴포넌트와 정보 뷰 컴포넌트가 주요 컴포넌트들입니다. 이어서 마케팅 정보를 주로 보여주는 띠지뷰 컴포넌트도 있는데요. 썸네일 하단에 위치하고 사용자가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띠지뷰 컴포넌트의 색상이나 아이콘, 텍스트들은 서버에서 제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지뷰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인데요. 할인율이나 1+1 상품, 행사 상품, 인기 메뉴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배지뷰 컴포넌트는 썸네일 상단에 위치하고 썸네일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큐레이션 모듈을 사용을 하면 개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서 타이틀 템플릿, 아이템 템플릿, 푸터 템플릿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서비스 운영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템플릿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큐레이션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서버 제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큐레이션 모듈은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을 서버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큐레이션 플랫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큐레이션 플랫폼은 통합 전시 어드민 시스템, 저기 아래에 있네요. 위에 큐레이션 서버가 있고 다음으로는 앱 안에 큐레이션 모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 전시 어드민 시스템은 앞서 미겸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큐레이션 템플릿을 생성하고 지면별로 큐레이션 섹션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 서버는 큐레이션 편성 정보와 큐레이션 데이터를 조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에는 다양한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큐레이션 서버는 이 추천 시스템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큐레이션 모듈은 앱 안에 있고 전달받은 큐레이션 데이터를 보여주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큐레이션 섹션에 대한 서버 제어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운영자가 최근 주문했어요 큐레이션을 앱에 보여주러 갈 때 어떤 작업을 거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운영자는 최근 주문했어요 템플릿을 만들고 화면에 보이는 통합 전시 어드민에서 큐레이션 목록 데이터를 가져올 외부 시스템으로 최근 주문했어요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이어서 큐레이션 섹션에서 보여줘야 할 타이틀 템플릿과 아이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화면에는 타이틀 템플릿으로 기본형 타이틀 템플릿을 설정하였고 타이틀로 최근에 주문했어요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템플릿은 최근에 언제 주문했는지 날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푸드 가게 최근 주문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주문했어요 큐레이션 템플릿을 생성한 후 서비스 운영자는 어떤 화면에서 큐레이션 템플릿을 보여줄지 편성 작업을 합니다. 편성 작업이 마쳐지고 앱에 노출될 때 서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버 응답을 내려주는데요. 전달받은 큐레이션 템플릿에 대한 응답값은 선택한 타이틀 템플릿 타입과 아이템 템플릿 타입이 전달되어지고요. 외부 추천 시스템으로 연결된 최근 주문했어요 API 응답값이 큐레이션 서버를 통해서 아이템 템플릿과 매핑되는 형식으로 변환하여 앱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통합 전시 어드민을 통해 생성되고 편성된 최근에 주문했어요 큐레이션 섹션은 앱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큐레이션 모듈의 사용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큐레이션 모듈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라색 메인홈은 앱 지면이고요. 민트색과 주황색은 서버 단입니다. 기존 큐레이션 조회 동작을 화면에 나타내 보였는데요. 먼저 해당 지면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API를 호출하고 API 응답값으로 메인홈 데이터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메인홈 데이터에 최근에 주문했어요 데이터 섹션이 있다면 푸드 서버의 API를 호출하고 전달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큐레이션 목록을 그려 주었습니다. 큐레이션 모듈이 적용된 변경 후의 조회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홈에서 API를 호출하면 메인홈 서버는 큐레이션 서버에 큐레이션 편성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메인홈 서버는 API 응답값으로 메인홈 데이터와 함께 편성된 큐레이션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메인홈은 큐레이션 정보를 큐레이션 모듈에 넣어주고 큐레이션 모듈은 큐레이션 섹션을 화면에 그려주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전 화면에 보았던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좀 더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원래 메인홈에서 해야 될 일과 큐레이션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메인홈 로직만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메인홈 서버는 서버에서 편성 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편성 정보를 요청하는 일이 추가된 걸로 표현할 수 있고요. 메인홈 앱에서는 푸드 서버에 큐레이션 정보를 요청하는 코드를 삭제하는 대신 큐레이션 모듈을 연결해 주는 일이 추가되었습니다. 큐레이션에 대한 일은 큐레이션 모듈에서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큐레이션에 대한 역할의 분리와 집중을 통해 큐레이션을 보여주는 기능을 사용하기 쉽게 개발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드적인 이점 외에도 좀 전에 미경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즈니스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좀 전에 사례로 설명해 드린 최근에 주문했어요가 메인홈에 간결합되어 보여지게 되었다면 큐레이션 모듈을 적용한 후에는 편성 지면을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큐레이션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큐레이션 모듈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간단한 두 줄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큐레이션 정보를 가져오고, 두 번째는 큐레이션 정보를 큐레이션 모듈에 전달한다. 공통 큐레이션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지면에서 이 두 가지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렇진 않겠죠. 네,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이 있겠지만은 실제는 이 두 가지 작업이 주요 작업이고요. 간단한 사소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레이션 데이터를 받기 전에 다른 UX는 보여줄 수 없는지 이런 요청 사항들도 있었고요. 데이터 로딩이 성공되었는지 실패되었는지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반적인 API 호출의 흐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API 호출하는 순간부터 화면에 로딩바를 보여주고, API가 응답이 완료되면 화면을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개발을 다들 하고 계셨을 텐데요. 큐레이션 모듈을 사용하는 곳은 대체로 API 호출의 응답값이 화면 데이터와 큐레이션 정보를 함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큐레이션 정보를 사용하여 큐레이션 모듈을 큐레이션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화면에 이미 전달받은 화면 데이터를 보여주길 원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큐레이션 모듈 안에 넣은 기능으로 레이지 로딩이라는 데이터 로딩 방식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지 로딩 방식은 데이터를 전달받기 전에 스켈레톤 UR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미리 받은 화면 데이터를 보여주고, 큐레이션 섹션은 스켈레톤 UR을 보여주게 되고, 큐레이션 데이터가 다 완료되어 전달되면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프리로딩 방식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API 호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코드를 진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 큐레이션 섹션 UI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든 큐레이션을 사용하는데요. 이 큐레이션은 컴포저블로 구현되어 있고, 컴포즈 지면으로 구현된 여러 지면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에 넣어주는 파라미터들은 큐레이션 정보들로 큐레이션 아이디와 아이템 템플릿, 타이틀 템플릿에 대한 코드들이고요. 이어서 컨테이너를 넣어주는데 이 부분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큐레이션 뷰 모델 컨테이너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태 관리와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큐레이션 뷰 모델 컨테이너는 지면 단위로 생성되어 관리되고 있고요. 데이터 로딩 또는 특정 이벤트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큐레이션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지면에서 현재 큐레이션 데이터가 전달이 완료되었는지 실패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iOS 앱에서는 큐레이션 뷰라는 U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큐레이션 아이디를 넣어주고 있고요. 템플릿 코드들은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큐레이션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지명 단위로 생성되어 관리되고 있고요. 데이터 로딩 시에 스켈레톤 섹션을 넣어주고, 데이터 로딩이 끝나면 템플릿에 맞는 큐레이션 섹션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큰 주제로 사용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희가 큐레이션 모듈을 배포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실제 이게 업무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살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큐레이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렸고, 고맙게도 감사한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전해주신 내용을 몇 가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큐레이션 모듈에 사용할 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려우면 1점으로 좀 부탁드렸고, 쉬우면 10점으로 부탁드렸는데, 러닝 커브가 낮았고 큐레이션에 대한 기능이 모듈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쉬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모듈을 배포하면서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한 예제 코드도 같이 배포해 드렸는데요. 이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모듈을 예제 코드와 배포하면 사용자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코드를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길잡이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코드량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큐레이션 모듈을 사용하면 기존 큐레이션 코드들에 대한 의존성이 사라질 거라 생각을 했고요.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했는데요. 답변으로 기대한 것처럼 대부분 많이 제거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을 보시면은 줄었다는 느낌이 크게 없었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해당 지면이 전체적으로 큐레이션 모듈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했던 큐레이션 섹션도 있고 이 큐레이션 모듈을 사용하는 섹션도 있어서 두 가지 코드가 다 있다 보니 코드량의 변화는 없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개발 시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테스트 및 기획 업무를 제외한 순수 개발 시간으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존의 아키텍처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봤는데요. 모듈을 적용하면서 기존 아키텍처에 변화가 있으면 사용하는 입장에서 큰 부담일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변경점은 없었고 몇 가지 개발 이슈만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들 성격도 좋고 좋으신 분들이라 좋은 이야기만 써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뼈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많은 보람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이후에 배달의 민족 앱에 여러 큐레이션을 적용한 후 일어난 변화의 성과에 대해서 미경님이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통 큐레이션이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큐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메인홈이 드디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날을 맞아서 시즈널 큐레이션을 상단에 노출해보기도 했고요. 사용자 통계와 연계된 큐레이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배민 푸드페스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스 마케팅이 있을 때 전에는 배너만 노출했다면 이제는 배너와 연관된 큐레이션을 함께 노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메인홈 큐레이션은 개편 전에 비해서 클릭률은 약 2배, 메인홈을 통한 주문도 약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밖에 안 늘었어라고 하기에는 지표가 좀 소소한데요. 사용자가 익숙하지 않은 학습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큐레이션을 노출하는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버티컬에서도 신규 큐레이션을 계속 발견하고 발굴하고 계십니다. 매 스프린트마다 1개 이상의 큐레이션을 계속 신설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20개 이상의 큐레이션이 연동되어 있고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동되었다고 해서 모든 큐레이션을 메인홈에 노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마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한 30개에서 20개 정도의 큐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한두 개의 큐레이션에서 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가면서 다양한 큐레이션을 매일매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음식 배달 지면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 퍼널에 맞게 적합한 큐레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큐레이션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출할 수 있는 지면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통 큐레이션 인벤토리를 늘리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도 새로 나왔고 서로 사용하기 위한 도메인 이해도도 좀 많이 필요했어서 초반에는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은 지면에 큐레이션 모듈이 적용되어 있고요. 운영자의 니즈에 따라서 큐레이션을 넣고 빼는 것이 매우 수월해졌기 때문에 큐레이션을 통한 성과들을 계속해서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 큐레이션은 이제 막 출시되었고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비즈니스 제품팀과의 협업 과정에서도 합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통에서의 표준화를 하는 그 업무 프로세스는 처음으로 서로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출시 일정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빠듯하게 돌아가는 개발 일정들, 동시에 갑자기 시작됐을 때 정확하게 런치 일정을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챌린지가 계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레이 영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 혹시 큐레이션 플랫폼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실험들을 어디서 누가 구현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QA 중에 이슈 추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화양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앱과 서버들이 좀 단계적으로 많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난 버그인지 좀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잘 사용할수록 제품 개발과 사용자 경험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동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전체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검증된 모듈을 통해서 QA 과정도 조금씩 단순해지고 있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런저런 숫자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점은 처음에 보여드린 투닥거림의 대화들이 지금은 두 팀이 함께 같은 목표로 일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UI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로그나 접근성은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접근하는 사람과 어떤 고객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어떤 순서로 보여야 더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 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실험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플랫폼 제품팀과 비즈니스 제품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가 8개월 동안 진행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끝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공동 서비스실에서 진행되는 많은 프로젝트들은 왜 이걸 비즈니스에서 해야 되는지, 왜 이걸 공통해서 해야 되는지 나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레나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가 놓쳤던 것은 함께 더 큰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희가 이런 마음들을 더 잘 전해드리고 앞으로 공통 큐레이션 구축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빠르게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운 것처럼 책임감도 더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뭘 해야 하는 게 더 회사에 그리고 같이 일하는 협업부서들에게 더 많은 보람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